저는 사실 김 작가 TV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민가요? 이 방송하고 이민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 무슨 얘기 이야기해? 아니 차장님, 제가 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장을 하루 종일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장님의 촬영하기 전에 이제 잠깐 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 아침만 해도 네. 뭐 그렇게 장밋빛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90포인트 빠졌더라고요. 저기였어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고. 일단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을 여쭤보기 전에 네.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거야? 글쎄요. 그거 진짜 어렵네요.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1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월 27일? 오늘인데? 네. 왜요? 급락하기 전에 되게 많은 일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FOMC가 끝나는 날, FOMC 결과가 나오는 날. 올 한 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긴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잠정 실적이라는 걸 1월 초에 발표를 했고, 네. 이제 이 실적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라는 것들을 이제 본실적으로 발표를 하는 날이죠. 본실적 발표도 하는 날이고, 그리고 대망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하는 날이고. 상장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 버무려져서. 이 반대로 위로 이제 슈팅이 나왔으면 했는데,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죠. 설 전인데.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나와버렸고, 상승도 그렇지만 하락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상승엔 다 이유가 있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가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그건 뒤에 갖다 붙이는 거고, 하락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또 오늘 올랐으면 거기 또 사실 뭔가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이거 똑같은 얘기 해도 돼요. FOMC가 뭐 이렇게 잘 나왔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심리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수급까지 안 좋으니까 이게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진 게 아닌가. 뭐 오늘이 좀 그랬다면 지금은 1월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은 크게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긴축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돈을 푸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계속 낮춰주고 유동성을 확장하는. 유동성을 계속 이제 불어넣어주는 시기였는데, 작년도에 금리를 2번 올렸고 올해 1번 올렸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맞아. 1.25%가 됐는데,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도 올해 금리를 올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풀던 유동성을 조이고 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는데, 언제 시작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기예요.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파월 의장도 모르는 거고,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불안감들. 계속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금융시장이 병들었다라는 걸로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그래서 병들어서 우리가 몰핀을 계속 맞고 있었는데,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었는데, 이제 진통제를 끊을 시간이 왔어. 올해는 이제 몸이 회복이 됐으니까 진통제를 좀 끊어야 되고, 진통제를 끊는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오더니 진통제를 좀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직 좀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그 의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을 좀 비유한 그렇죠. 거죠. 네. 네. 연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각에 몰핀을 좀 끊고 진통제를 끊고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재활. 뭐 한 2년 누워 있었으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파서. 엉망진창인데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화된, 이제 몸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를. 그런 것들 때문에 요새 한간에 이제 미국 긴축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뭐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대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준에서 12월 달에 정해놓은 금리 인상은 연준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내년도에 금리 몇 번 올릴 것 같아?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점도표를 찍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도표. 점도표엔 분명히 3번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준 인사들 빼놓고 시장이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올해는 뭐 4번 올릴 것 같아. 처음엔 그러다가 아니야, 더 많이 올릴 것 같아. 3월 달에 일단 50bp 2번 올리고
6번, 7번, 뭐 많게는 FOMC 있을 때마다 8번 있거든요. 8번 올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누가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내기의 장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불확실성, 공포감이 계속 커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1월 달에 좀 흔들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공포감을 주기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재작년에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고점이 3,300포인트니까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주식이라는 거 많이 올라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100조짜리 덩어리가, 100조가 지금 110조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아침 시작할 때는 130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 한 5, 6% 정도 하는 덩어리가 하나 툭 떨어졌으니까 이건 공급인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담감들이 이제 한꺼번에 지금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연준, 네. 주요 하락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연준의 긴축이라는 건데 네. 어제 있었잖아요. 1월 FOMC. 네. 좀 정리해 주시면 요약만.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우리 제가- 안 보신 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고서들을 싹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간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3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풀고 있어요. 그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테이퍼링. 그러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빨리 이제 덜 풀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연준이 1,200억 달러씩 매월 사고 있었는데 그 사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했었는데 1월부터는 300억 달러로 그거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해서 채권 매입하는 거를 빨리 종료하겠다. 돈 푸는 걸 빨리 종료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졌다. 그래서 3월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였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1월에 올리는 거 아니야? 혹은 3월에 50bp 올리는, 보통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25bp씩 이렇게 올려 나갔거든요. 근데 빅 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빅 스텝을 안 하겠다라고 부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50bp 올린다? 빅 스텝을 하겠다라고 긍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우리가 미리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3월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은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던 거를 좀 적게 그렇죠. 좁혀 나가겠다. 네. 그런데 타이트닝이라고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겠다. 연준이 이제 채권을 사서 풀어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채권을 점점 줄여나가는, 연준의 대차대표를 줄여나가는 걸 타이트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푼 걸 QE라고 하잖아요. 돈을 이제 다시 회사는 QT라고 합니다.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그래서 QT를 언제 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이었습니다. 7월 달에 한다. 뭐 혹자들은 테이퍼링 끝내자마자 3월 달에 금리 올리고 바로 할 것이다 라고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타이트닝, QT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팩트인데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겠다. 3월까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타이트닝은 금리 인상 이후에 결정하겠다. 라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3월 달에 50bp를 부인 안 했으니까 3월 달에 50bp 하면서 매번 올릴 거야 라고 하면 7번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다 쭉 봤는데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팩트만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3월 달에 종료, 그 다음에 3월 달에 금리 인상, QT는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시점에 적정한 시점에 할 건데 3월 FOMC에서 결정할 거다. 팩트만 봤을 때도 뭐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은 드네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떤 면을 봤냐면요. 시장이 공포스러워 하던 것보다는 연준이 아주
그 매파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뭐 8번 올린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3월 달에 올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거여서 네. 뭐 그대로 간 거고 QT에 대한 이야기도 뭐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공포스럽게 볼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는 FOMC 이후에 하락 반전했고 그렇죠. 처음에는 원래 좀 빨간불 났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며칠 지나 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FOMC 이후에 하루 이틀 괜찮다가 그 다음에 뭐 하락한 경우 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를 점검했으면 사실 네.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넥스트의 대응 방법을 좀 알기 위한 거일 텐데 향후 전망을 좀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해보면 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반등 시나리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김작가 TV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민가요? 이민 가야 이 방송하고 이민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 무슨 얘기 이야기해? 우리 김작가 TV 채널 폭파하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른다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이유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큰 갈림길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을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조정을 하면 조정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10% 이상 떨어지면 10%보다 더 20% 이상 떨어지면 추세의 전환이라고 해요.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꽤 많이 올라왔다가 작년 11월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8월에 뭐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12월에 살짝 반등 줬다가 1월 달에 떨어진 게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좀 과도하지 않나.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럼 주가는 왜 떨어져? 네. 경기가 뭐 지금 뭐 실적이 안 좋고 하다며. 그런데 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작년에 이게 뭐 전년 대비. 네, 너무 안 좋았다가 올라오는 단계에서 너무 높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추정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지. 지금 요새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요. 뭐 사상 최대치?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실적을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났습니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전망치가 어땠느냐가 중요해요. 전망치가 눈높이가 되게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널리스트도 계속 틀리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전망치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진 전망치를 못 쫓아가니까 추정치가 낮아지고 추정치가 낮아지니까 네. 이익 전망 다시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수출하는 거 보면 뭐 전년 동기 대비 계속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 수출이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과 실제 경기를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GDP 성장률 4분기에 1.1%가 넘어서면서 네. 4% 달성했거든요. 올해도 예상치로는 IMF가 3%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나 그 이상 좀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눈높이가 높아졌다 뿐이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비관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실적이 역성장하든지 막 큰 위기가 왔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만큼 떨어질 이유는 없다. 첫 번째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머지 근거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먼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올해 좀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2월 달에 금리를 내렸고요. 1월 달에 또 금리를 내렸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올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올렸고 미국은 올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은 먼저 회복됐고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가 이게 또 가열이 걱정이 된 이제 중국 정부가 남들 돈 막 풀 때 중국 정부는 돈을 안 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먼저 경기가 조금 둔화되니까 뭐 부동산 헝다 사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잘 되면 그 옆에 있는 중국의 수출 규모가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게 2009년, 10년, 11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분명히 본격적인 부양책,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뭐 경기도 나쁘지 않고 중국이 부양책 쓰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이 막 박살난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수급 여건이 좀 개선되겠죠. 지금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게 상반기에는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지난달 배당락일부터 11월부터 12월 배당락 전일까지 기관이 주식을 꽤 많이 샀습니다. 뭐 기관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샀다가 배당락 다음에 배당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수급들이 연초에 좀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팔 만큼 팔았어요. 거기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수급을 보면 연기금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이 팔았었던 기관들은 배당락도 한번 생각을 했을 거고, 배당락 때문에 이제 샀다 판 것도 있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덩치가 시가총액이 한 5, 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관이 평균적으로 받은, 기관도 공모주 받았을 거잖아요. 1.5%인데 시장의 비율을 맞추려면 3.5% 이상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관이 돈이 없잖아요. 기존 거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되는 그런 수급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서 한 번에 다 사진 않았겠지만 일정 부분은 일단락됐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기관이 연기금이었습니다. 얘들 왜 이렇게 주식 팔어? 막. 그러니까 네. 국내 주식 팔고 네. 국내 주식 사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밸런식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연기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한도가 있어요. 한국 주식은 뭐 16에서 17%? 조금 뭐 비중을 뭐 3% 유동성 있게 해야 되는 건데, 한국 주식이 급등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이 21%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고 해외 주식을 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여서 계속 팔았죠. 욕을 엄청 먹었죠. 그런데 그게 아직 이제 최신 자료는 안 나왔는데 작년 10월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 10월에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17.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한창 때는 21%대까지 갔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제 글로벌 전체 비중에서, 그런데 몇 %인데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 비중이 더 축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리밸런싱 하려고 한다면 연기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겠네.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도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작년 내내 괴롭혔던 연기금도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까지는 좀 남긴 남았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3월 달에 MSCI 이제 편입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고점은 지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 봤을 때 최악의 국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쌉니다. 그렇죠. 지금이 절대 주가가 비싼 단계는 이제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싸다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싸고 더 싸고 더 싸고 아주 싸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바닥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이 정도 왔을 때는 싸더라. 평균적으로 했던 이제 가격대가 이제 PER 10배대라고 봤을 때 지금 10배를 좀 깨고 내려갔거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서 시총 비중 이런 거 따져보면 계산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지금 이제 러프하게 계산해서 10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깨고 내려간 거는 뭐 금융위기 때라든지 뭐 그럴 때뿐이었거든요. 주가 하락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20몇 %, 3% 하락을 했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10%, 15%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과거 경험상 봤을 때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 있을 때 버냉키가 이제 금리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 그리고 금리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돈 풀고 있다가 긴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동안 11%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의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PER이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정도 규모다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2018년처럼 10배 미만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2008년도에는 리만이라는 회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5위권이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뭐가 어떻게 된 게 없잖아요. 그쵸. 이건 다 심리적인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디폴트가 난 것도 아니고. 시장의 그럼 심리가 지금 장의 하락을 좀 유도했다면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좀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늘었는 게 이런 심리에 좀 영향을 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꽤 많은 거의 한 500만 계좌 이상이 거의 새로운 그분들은 이제 하락을 경험하긴 했었는데 이런 하락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면 이런 데서 좀 당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수급은 좀 그런 수급들이 투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수급들이 어디로 튈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신용잔고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보면 이제 시작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심리적인 거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설 연휴 이후에는 좀 반등을 생각하시는 건데 네. 이게 또 사실은 우리의 그런 여몽과는 다르게 네.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하락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그 리스크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준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좀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미 좀 늦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긴 좀 늦었다. 모든 논란은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도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원래 불과 한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올해 한 번 올리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3번 올리겠다라고 했고 이번 FOMC에는 이제 3월에 올리면 4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 때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돈을 잘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잘 법니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겠죠. 물건을 많이 사면 수요가 많으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많고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돈을 조여버리면 돈을 안 풀고 금리 올리고 조여버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도 좀 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조금 하강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건 물론 수요도 있지만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공급발이에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무슨 수로 잡느냐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유가가 잡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막 확산돼가지고 물건을 못 만들어서 반도체 가격, 반도체 쇼티지 이런 걸로 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연준이 그거를 무슨 수로 그렇죠. 연준이 코로나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 지금 일본이 2만 명이야 하루에? 5만 명? 5만 명? 5만 명? 5만 지금 명. 자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한국도 지금 근데 한국도 야, 지금 저 어저께 놀랬어요. 10,000명 돌파했더라고. 아니 이렇게 2차를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좀 무섭긴 한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얼마 전까지 4,500명이었는데 지금 뭐 3,000명? 인도네시아에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있다.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확산돼서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돼서 공급 병목이 만든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무슨 수로 막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도 있는 거죠. 좀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한판 붙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러시아에서 생산 못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연준이 무슨 수로 막을 거냐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코로나는 뭐라고 해요? 사회적인 거? 이런 문제들을 사실 연준도 경험을 못 해봤을 거거든요. 네. 연준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연준이 과연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가 네. 지금 관건인 거네요. 그렇죠. 야, 제가 살면서 사실 원래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네. 연준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지금 이제 거의 온 국민이 연준이 어딘지를 네. 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30대 초반 아니에요?
고마워요. 지금 벌써 40대 초반인데